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해서 오늘 오전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비운 지 이제 엿새째를 맞고 있는데 경찰이 오늘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절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제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찰에서 관련 제명으로 입건은 했으나 강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만큼 수사를 개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압수수색 영장 먼저 신청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관련된 대통령실이라든가 이 경호처 관련한 공간 이런 장소적인 부분에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란죄와 관련한 증거를 찾고자 수사기관이 노력을 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이제 책임자의 어떤 승인 거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조금 상황이 변화됐고 또 다른 제명으로 수사가 개시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겠다라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찰의 특수단 그 인원이 한 20여 명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증거도 찾고 관련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필요한 증거의 최선으로 찾겠다라는 수사기관의 태도로 읽힙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간, 그리고 비아폰 서버 등인데 이렇게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찰이 수사하고자 하는 주요 사실관계는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을 누가 불법으로 이걸 집행을 저지하게 했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자 그리고 책임자 관련자들에 대한 명단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피의자 윤석열로 특정이 되어 있다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무력 사용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총기 등 여러 가지 어떤 무력 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었는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 보고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무실 CCTV를 통해서 그 당시 동선도 확인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비아폰 서버라든가 사무실에 존재하는 공문 형태의 문건에 이런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담겨 있는가 그 자료를 찾고자 지금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이 이제 경호처 내에 비아폰 서버 확보하려고 5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경호처가 그때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막았었기 때문에 무산이 됐었잖아요. 오늘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군사상 비밀보호 목적으로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서는 군사상 비밀 지역이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선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는 퇴거한 상황이고 두 번째 이 일을 주도했던 김성훈 차장이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히고 관련된 그 직무에 남은 기간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만큼 강경파로 보이는 경호처 주요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에 배제되거나 사실상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또 군사상 기밀 보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또 수사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는 제시가 돼야 되는 만큼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김성훈 차장 외 한 명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범죄의 소명 여부, 이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고 기각된 바가 있었거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완 증거를 찾아서 이 범죄의 소명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라도 꼭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찾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의지로서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고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그리고 비아폰 서버 확보
확보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이때도 3차례나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모두 불청구를 했거든요. 네. 이건 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일단은 사유는 검찰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일단 안가 CCTV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란에 공모를 했다, 내란에 모의했다라는 증거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그냥 방문을 했어도 다른 주제를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증거이냐.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을 여지가 있고요. 특히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죄의 여러 가지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모의를 했다던가 사전에 계획을 했다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이렇게 정방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부적당하다라는 검찰 내부의 판단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만큼 경찰에서도 이상민 전 장관이 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위로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 관련해서도 과거에도 이렇게 검찰이 반려했다가 다시 청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보완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아내와 자녀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어제 긴급히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이 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족들에게 큰 빚을 떠넘길 수 없어서 그랬다는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50대 남성, 이 가족 5명을 살해했습니다. 본인의 친모뿐만 아니라 아내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살해를 한 것인데요. 긴급 체포돼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민사적인 채무와 그리고 사기죄로 피소당한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그리고 가족들이 이 채무를 혹시라도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 분양사업 과정에서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지금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만큼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처지였던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공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살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예, 이게 어제 이 뉴스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유가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로 참작할 요소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당한 측면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동반 자살로 과거에는 이제 표현되어 왔지만 예.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해 사건이 점차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특히 가족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또 예.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내가 없을 때 당할 수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미리 짐작해서 이렇게 아예 살해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혹시라도 이 채무는 가족들에게 상속으로 인해서 채무가 넘기지 않도록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도 있고 상속 포기 제도도 있고요. 특히 살해한 자녀 같은 경우는 10대도 있지만 이미 장성한 이 성년에 이른 20대 자녀도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가장하게는 없다는 점, 그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같이 산다는 기화로 이렇게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도저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두 명만 연쇄적으로 살인해도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예. 지금은 무려 5명이라는 안타까운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니 지역 사회는 물론 이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제주공항이었습니다. 아찔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 승객이 이륙 직전에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버리면서 승객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폐쇄 공포증 때문에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 엄연한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보안과 관련한 규정들을 위반해서 임의로 이것을 열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비상문을 개방한 승객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됐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항공기라는 것은 보안의 목적도 필요하지만 승객들이 안전하게 제 시간에 그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승객 때문에 다소 굉장히
굉장한 어려움이 처해졌던 걸로 예. 알려지고 있고요. 예. 특히 다행히 이륙 전이었기 망정이지 이륙 이후에는 또 어떤 맞습니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끼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범죄다. 그러니까 항공기 문을 임의로 허가 없이 여는 모든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다른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처벌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나요? 네, 2023년에도 이렇게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했던 승객이 있었고요. 다소 선처받아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인데 집행유예 5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단은 항공기가 2시간 뒤에 주기장으로 견인이 되고 줄줄이 해당 그 비행기 항공편이 결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야기했거든요. 그런 만큼 단순히 내가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드릴 수 있고요. 특히 운행 중에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진짜 생명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네.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도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들 하실 텐데 어제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미호촌교 부실 제반 공사 현장 소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사상자만 30명이 넘었었죠. 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인재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만큼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주요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와 관련한 공사,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제반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서 예. 이 임시 제반과 관련된 어떤 그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도면도 만들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네. 특히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야기돼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경합으로 같이 기소된 죄가 일부 무죄 나오긴 했지만 예. 1심에서는 징역 7년 6개월이라는 법정의 최고치로 낼 수 있는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형으로 채택될 만큼 이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기치도 못했던 끔찍한 참사가 발생을 했었던 네.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14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 하지만 또 일부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현장 소장의 경우에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6년으로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을까요? 항소심에서 일부 사정이 참작돼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다소 감형을 받는 7년 6개월에서 6년이면 1년 6개월 좀 감형됐다라고 예. 보이는데요. 예. 법원에서는 분명히 이 피고인의 행위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관련해서 이 피고인 한 명의 잘못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개입돼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문제가 개입된 사건이니 혼자 이렇게 가중한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일부 감형을 했습니다. 예. 예, 오송 참사 관련해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자들이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유가족도 그렇고 생존자들이 여전히 최고 책임자 처벌도 그렇고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상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최소 44명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예. 받고 있고요.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관련한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히 청주시장이라는 지자체장이 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관련된 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시공사 예. 대표 포함 또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공무원들도 다수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 계류 중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 모르겠으나 유가족들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엄중 처벌을 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요. 예. 특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장마나 이런 여러 가지 참사, 이 계절적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위험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때인 만큼 관련된 처벌과 징계도 철저하게 하고 예방도 또 철저히 해서 또 관련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